그리고 오창희 대표도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바짝 신경을 쓰고 이것저것 그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근데 또 허 의원님이 이제 7, 8년 전에 만났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니까 하여튼 유일하게 여기서는 본 사람인데 물론 전화 통화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상당한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정치 컨설턴트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거가 있습니까? 별로 아니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원을 중심으로 이분이 활동하신 분인데 창원시장도 지내고 그다음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만난 기억도 없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 창원시장이 되기 전에 그 노회찬 의원이 이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원 성산구에 출마로 내려오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단일화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게 됐는데 오늘 저한테 잠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단일화 할 때 이런 걸 주의해라라고 자기가 만나서 충고를 해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때 야당 인사인 저한테까지 와서 그런 충고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기억을 이제 방송 마치고 나면 많이 더듬어 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2주 전쯤에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국힘 주변에 분들한테 여러 번 전화를 드려서 무슨 일이고 어떤 분이고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그때는 대부분 조금 이렇게 언급을 좀 피하는 그리고 이제 조금 거칠어진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이 방송에 나오게 됐고 또 오전에 제가 장윤선 기자가 하는 방송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몇 군데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만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컨설팅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저를 빼고 다른 우리 창원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다 많이 떨어진 분들이잖아요. 당선되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당선이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줬다고 어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힘들은 나오면 다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선보다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경선이 더 중요해요. 그럼 경선 과정에서 어떤 컨설팅들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요. 근데 그 컨설팅이 유효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귀를 기울였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성범 의원이 평가한 걸 보면은 저건 해석을 잘 해준 분이다. 그러나 뭐 약간 촌놈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제기 방식이나 접근 방식은 좀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존의 분석과는 다른 완전 새로운 틀로 뭔가를 제시해주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허 의원님은 모르시지만 주변의 평가가 나름의 전문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게 쇼킹해서 오죠. 그리고 또 낙선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또 신선하게 새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게 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그리고 사실 정치권이라는 게 굉장히 치밀한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캠프들이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선거해보시지 않으시잖아요. 특히 초선 때는 되게 혹해요. 지역에 기반도 없고 이러니까 이분이 와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또 그게 훌륭 넘어갑니다. 또 저분이 와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 또 거기도 이제 이런 게 많거든요. 거긴데 또 상당히 분석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또 더 잘 넘어가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은 그분이 지금 엄청 바쁘실 텐데 여기저기서 기자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근데 오늘 6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거는 제가 오전에 다른 방송에 출연을 잠시 했어요. 이게 제가 연말까지 절대 출연 안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방송하고 그 방송 두 번을 출연하는데 이제 과거에 제가 다 신세를 져서 출연할 수 없어서 출연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여야를 넘나들어서 이렇게 수집해 보면은 뭐 여론조사에 과거에 했던 거 사실이고 또 인터넷 언론과도 또 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김영선 의원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여러 다른 정치인들하고도 이런저런 관계를 많이 했는데 크게 어떤 자기의 이상을 펼치거나 또 자기가 어떤 편익을 제공받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소소하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김영선 의원하고는 관계가 이렇게 깊고 길게 맺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또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또 자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만족도 또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제가 판단하는 건 그런 거죠.
완전히 그러면 2022년에 안 될 사람을 후보를 만들어서 국회의원까지 당선시켰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2024년에는 거기서 밀려나잖아요. 그럼 김해라도 옮겨서 지금 당선시키려고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왜 김영선 씨에게 그만큼 많은 투자와 집중을 했느냐? 그는 이제 김영선이라는 정치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만큼 서로 주고받는 게 더 잘 되지 않았냐? 그것이 정치적 이상이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거든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소통이 그렇게 잘 되었지 않냐? 그래서 김해까지도 가는 방향까지 찾아서 길을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김해에 가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컷오프까지 돼버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동훈의 허들이 무섭다, 못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그 조혜진 의원이 김해를 먼저 갔거든요. 네. 그 현장에서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그래서 처음에 그분도 지역구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사무실도 못 구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또 김영선 의원도 김해 갑으러 온다니까 그거는 뭐 더 반발이 심한 거죠. 전부 다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겠다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하니까 그걸 당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런 내부의 저항과 반발이 없었더라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한동훈 그 체제가 그걸 잘 막아내고 허들을 잘 작동한 지금 무슨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포장돼서 하는 이야기고 그때는 오히려 지역의 그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예. 말씀을 혼자 쭉 하셔가지고 언제 끼어들까? 지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이제 경남 의원들이나 주로 국힘 계열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뭐 브로커 또는 뭐 하여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선거 기획에서.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로 무슨 다른 인연도 별로 없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었고 또 김영선 의원을 거기다가 꽂아줄 수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취재되신 건 있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자, 지금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이제 이지연 변호사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총선 개입을 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확은 여러분께 해드리면 지금 이 방송 명태균 박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비교적 우리가 균형감 있게 이렇게 이제 다뤄주는 것이고 특히 허성무 의원이 하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국힘 쪽에 가면 이 사람의 실체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사기꾼이나 육술이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제가 만나서 취재해 보지 않습니까? 한 광역단체장이 오늘 이 사람이 사기꾼 아니야라고 했지만 이 사람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여론조사했어요. 여론조사의 순번을 바꿔줄 만큼 역량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전화번호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선거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전화번호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나 10,000개 정도 있는데 15,000개 정도 있는데 그래요? 그 전화번호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어느 날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좋아지는 것은 경험치로도 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일과 또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야, 이게 무슨 단독이냐? 이게 특종이냐? 이게 무슨 새로운 소식이냐? 이렇게 질문은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가려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폭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천천히 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확인을 거듭해야 하고 그리고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될 때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선이 되었을 때 딱 보면 이게 그런 흐름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성무 시장께서 그 당시에 시장이든 아니면 그 전에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었던 6년, 7년 전에 만났다고 하면 그 소개자가 누군지는 저는 바로 짐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단독으로 공개를 하면 보수 진보 안 가리고 다 만났어요. 정치가 필요한 사람한테 다 만나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저는 국회의원 누군지를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소개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반할 정도로 논리가 적확하고 상황에 대한 분석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가져가서 설명을 하는데 탐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과 인연을 유지하면서 계속 정세 상황을 보고받느냐, 설명하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보통의 역량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사기꾼, 헛소리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국힘과 국힘의 관련된 사람들이 몰고 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것은 그래, 사기꾼이나 뭐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저는 잘 몰라서 하도 질문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역에 저도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어떤 분인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줘서 그 공통을 뽑아서 보면은 두 가지 견해가 나와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하고 연결된 거는 그 전에 이준석하고 먼저 알았다. 그 이제 이준석과 이준석이 당 대표로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하고 경쟁했던 게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나경원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어느 순간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떠오르기 시작한 게 어떤 여론조사가 하나 이준석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것에 이분이 역할을 했다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의 전언들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이준석이 뜨기를 시작했고 이제 막 마지막에 당 대표까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두 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이준석에게는 이분을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나 여사께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준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의 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분이 이제 워낙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명리학이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하고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또 정치권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연결됐을 거다. 근데 그분이 거창에 있는 유명한 거사님인데 그분이 천공하고 가깝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여사님하고 연결됐을 거다 하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사랑관계라는 게 엮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엮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확한 거는 뭐 본인이 말씀 안 하면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네 사람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거의 이제 독점에서 역시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명태균을 알고 있는 분이 그렇죠. 취재했던 내용을 보니까 생생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거창 이야기 하니까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거창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죠. 그때 거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교분을 깊이 그 신성범 의원이 거창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그 천공도 좀 알고 있고요. 또 명태균하고도 뭐 인연이 있다는 건 본인이 밝혔으니, 이것은 이제 사적 관계를 우리가 공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두 분 오셨는데 지금 3,100분이 동접을 했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겁니다. 이 방송에 3,100분이 들어오셔서 다른 방송에서 수만 명이 동접하시는데 방송 나가지만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산타님께서는 와 이지연 위원장님 화이팅 하세요 주셨고요. 그리고 김리차드님은 허성모 의원님, 이지연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허성모 의원님은 지자체장 특히 잘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안진현님은 이지연 변호사님은 항상 밝은 모습 보기가 좋네요. 오늘 근데 발언을 못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푹 그럴 테니까 말씀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베리총총님, 더드림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블루나인님은 허성무 엮으려고 명태균이 왜 전화하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무게, 중량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볼 것이고요. 혹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아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의방패님, 그리고 박용호님, 이순신님, 희망0728님, 유빈유님,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벽강가님도 오늘 또 오셨네요. 10월에님 감사드리고요. 자, 달보드레님도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이준석이 소개시켜줬네 점점점 하셨는데, 자, 그런 가설이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김건희, 명태균 이 두 사람이 총선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냐 아니자, 이게 시작이다, 더 큰 것이 이제 터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자, 명태균 지금 박사라고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국힘에서는 이분을 박사라고 부릅니다. 자, 박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지금까지 행적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제로 거물이다 아니다
자,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들어도 그렇지만 정말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사기꾼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정말 어떤 분석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이제 폭 빠질 정도로 뭔가 좀 잘 아시는 분이다 네, 이런 예. 분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분은 저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랬는데 네. 조금 전에 JT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네요.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뒤에 명태균에게 6,300만 원을 건넨 정황이 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이제 드디어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고 이것이 기소되느냐 아니냐라고 했던 그 사건이 얼마 전까지 지금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검찰에서 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JTBC가 취재를 해보니까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명책에 6,300만 원을 건넸다는 단서를 잡았다. 그리고 돈이 오간 시기는 2022년 8월부터다. 그러면 2022년 6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8월 달에 분명히 여론조사 비용으로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 비용이 회계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대가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명태균을 잡지 않으면 안 되구나 라면서 상당히 자극을 하는 요소일 수도 있고 여기서 완전히 구속될 위기감을 느끼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6,300만 원 먹은 놈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공격을 검찰이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검찰이 다 알고 있었던 그렇죠. 사건일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왜 지금 여기서 터뜨리냐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상황을 보니까 뭔가 명박사가 터뜨릴 것 같으니 그 전에 일단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돈 받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몰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검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막 보내줄 때도 JTBC 보도라는 걸 좀 달고 내보내야 하는 게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고 JTBC 보도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 6,300만 원을 먹었다 이놈이 나쁜 놈이네. 그렇죠. 대가를 받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딱 추론하도록 지금 이미 프레임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서울 사람이어서 명태균이란 분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최근에 들려서 호기심은 있지만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도 아닌 것 같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뭐 개혁신당 갔다 비례를 요구했다 어쩌고 또 지금처럼 6,300만 원을 줬다 안 줬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냐 아니냐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특징 같아요. 하나의 사안이 터지면 다른 거로 이걸 막아보는. 네네. 그럼 정말 유리할까요? 그러면? 그래 너무 궁금한 게 이렇게 엉망진창인가요?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뜻한 바가 뭔지 정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당장 지금 터지는 거를 그것도 정부적 판단도 제대로 못하면서 급한 대로 하나씩 막아보자 어떻게 되든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구독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핵심은 대통령이 선거 개입해도 이것은 불법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인데 대통령 부인이 선거 개입을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도 이거를 딱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김건희가 김건희 했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총선 당시에 이제 디올백 사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서면 이제 표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용히 있는 동안 뭘 하시고 계실까 심심하실 텐데 또 시술을 한다는 썰이 있고 이런데 뭘 하시고 계실까 했는데 역시나 이 안에서 이런 걸 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딱 장면이 세 개가 있는데 보궐선거 때 이제 10년 만에 그곳에 살지도 않는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장면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텃밭이었던 창원을 떠나서 험지였던 김해로 가는 장면이 있고 세 번째는 김해에서 이제 컷오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장면마다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크게 또는 작게 계속 어른거리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큰 그림 중에서
밀양에 있던 국회의원이 김해로 가고 그리고 거창에 있던 김태호 의원이 양산으로 가고 이런 그림도 누가 그렸을까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기획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걸 그렸다. 윤핵관이 그렸다.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판 전체를 누가 보고 이것을 나름대로 구상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명태균의 작품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큰 그림이거든요. 네. 그리고 경남판이나 불경판을 잘 알아야만 그 판을 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경남 불경의 전문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네.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어쩌면 명태균 씨가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지금 흐름을 보면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국힘 내부에 또 특히 불경 내부에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력한 한 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애초에 판을 그릴 때 김태호 거창에서 양산으로, 그 다음에 조혜진 밀양 창녕에서 김해 을로, 요까지는 명확한 그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김영선 의원이 김해 갑으로 가는 그림은 명확하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뒤에 갑작스럽게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창에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김해 갑이라도 가야 된다. 그리고 김해 갑으로 갔을 때 뭐 이런 가능성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뢰가 가는 겁니다. 이 그림 자체가. 다만 이게 실현이 안 된 것은 김건희 여사가 힘이 없었어도 뭐 한동훈 또 그 허들이 강했어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장의 국힘의 반발이 너무 셌기 때문에 어느 것도 먹힐 수 없는 현장의 반발 때문에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공관위에 직접 찾아와서 오늘 SBS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관위에 찾아와서 야, 내가 이거 폭로할 거야. 너가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물어봐. 내 김에 가기로 돼 있어. 이거 왜 안 들어줘?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 좀 해봐. 라고 하면서 공관위원에게 직접 얘기를 냈고 공관위원이 그런 걸 들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의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다. 오늘 S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본인에게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고 그림 끄트머리에 이것을 끼워넣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불발이 되었고 자, 이걸 누가 했느냐. 지금 아무리 물어보더라도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주도했을 가능성은 없다. 윤핵관도 이 정도 그릴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자, 마지막에는 땡땡땡이 나온다. 그 땡땡땡이 엠모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추측입니다. 엠모 씨가 그렇게 그림을 다 그렸다고 한들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그걸 왜 들어줍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엄청난 일이니까. 컨설팅을 받았고 그 컨설팅을 받은 결과대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분의 컨설팅을 듣는 것이 전국을 해쳐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죠. 만약에 대통령이 낙선했다면 그런 관계도 안 생기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강렬하게 인상이 왔겠습니까? 대통령도 처음 출마하셨잖아요. 정치를 잘 몰랐잖아요.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정말 전국적인 판을 그려주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에서 몇 % 이상을 받아야 되고 야당 그 이재명 후보를 몇 %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공약과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컨설팅이 들어오고 그걸 듣고 실제 그렇게 진행해갖고 대선에서 이겼고 이런 과정이라면은 굉장한 신뢰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거 해보시죠. 그렇긴 한데 저는 제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어떤 신의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서.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는 강했겠죠. 그런 욕망. 그러니까 판은 뭐 명태균 씨가 짤 수 있더라도 저는 그런 판을 명태균 씨만 짜는 게 아니라 사실 전국 선거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다 짰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행력은 어디서 나왔냐? 용산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이제 용산에서 의창이 안 되니 김해 갑으로 가라. 그리고 김해 갑에 가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가 저는 다 상당히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관철 안 된 거는 그 뭐 공관위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변수, 그 지역적인 변수는 변수. 지역의 반발이 워낙 거셌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가면은 못했던. 다 탈당하겠다 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폭발 직전의 거부감들이 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철을 시킬 힘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만약에 김영선 의원을 그게 억지로 공천을 했다 이렇게 됐으면은 아마 지금 불경의 선거 결과가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훨씬 민주당이 달라졌죠. 훨씬 더 예, 약진할 예. 수 있었어요. 결국 밑그림을 그렸던 그것이 이렇든 저렇든 결과적으로는 국힘이 109석을 얻는데 기여를 했다. 108석, 109석을 100석을 넘기는데 네. 기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일단 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어요. 본인이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정언으로 들었으니 자 그러면은 채권 채무 관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을 놓고 보면 윤 부부가 채무자고요. 그렇죠. 명의 채권자죠.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채권 채무 관계는 이 사람도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 판세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직접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간발의 차로 됐고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였으니 지금도 채권 채무 관계로 보면은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조언 정도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느냐 이것은 또 정치 반응 현실로 봤을 때 아니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2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거를 밝혀야 하는데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는. 제가 다음 주에도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뭔가 꼬리가 밟히면 큰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예사롭게 보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오늘 JTBC가 보고했던 6,300만 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6,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에 최초 누가 제보를 했을 것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명태균 대표와 함께 활동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명태균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흘리고 있죠.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 명태균 박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6,300만 원이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자금이 오갔다. 이제 명태균 대표는 지금 막 열이 나서 죽으려고 할 거예요. 그거 절대로 불법 자금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여론조사 또는 선거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조용하게 수면 아래 있었거든요. 오늘 갑자기 터졌어요. 말씀하셨죠? 움직이고 있다. 검찰이 나섰다. 이제 이런 것이라면 자, 이 돈을 6,300만 원이 불법이라고 했던 사람도 명태균의 측근일 가능성이 99%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측근이 누군가가 이제 배신을 한 거네요. 여기는 이미 배신이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어느 한쪽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하고도 명태균 대표가 관계가 멀어져 있고 개혁신당 쪽하고도 멀어져 있고요. 김영선 전 의원과도 멀어져 있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도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을 명태균 박사가 듣고 있다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 정도 취재했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만나자. 정말로 이것이 실제적 진실이 무엇이라면 당신 이야기대로 나는 바람이 아니라 태양의 역할을 해서 당신이 옷을 한번 벗도록 해보겠다. 이런 일념으로 이렇게 명태균 대표 앞에서 정말 진실 한번 밝혀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지. 구회 활동을 하시는 구애가 아니고 영상 편지. 네. 그 이제 실제적 진실이 중요하니까 그 전에 어떤 활동을 했고 대통령 부부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대통령 부부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긴밀했고 선거 과정에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얻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칠불사에서 만나자 하니까 서울에서 칠불사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차를 몰고 가면 최소한 5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그 진짜 지리산 꼴짝에
하계천의 제일 상류에 칠불사가 있어요. 그러면 천안함이 순천에서 오는데 한 40분, 3, 40분. 창원에서 명태균 씨가 거기 가는데 1시간 한 30분. 서울서 이준석 대표가 내려가는데 5시간 내지 6시간 이렇게 걸려서 거기서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나 천안함한테 그만큼 신뢰가 없었다면 내가 중요한 거 말할 거 있으니까 내려와라 했을 때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심신상골까지 밤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명태균이라는 인물에 대한 나름대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리고 신세진 것들이 있고 그리고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영부인의 여사의 뭐 이렇게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건이니까. 그러니까 운을 띄었으니까 왔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보자고 그랬으면 그 바쁜 선거 직전에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운을 띄우고 이걸 가지고 선거 국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이 어떻게 요리할까,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보관이 있었으니까 갔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전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어떤 제보사항이 있다 한들 그렇게 오진 않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정치권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잘 만나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보가 뭔지라도 확인이라도 해보려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쇼킹한 이야기를 던져도 잘 안 믿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본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선거에 공천에 개입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과 또 그런 신뢰관계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 산골짜기에 가서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뭘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캡처본을 봤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이준석 대표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김해로 가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면에서 누구죠? 이제 명박사. 네. 명박사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 나는 힘이 없다. 거기 가서 경선해야 될 거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뭐 도와줄 수 없다라는 내용의 뭐 캡처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 이제 의견이 있으니 그렇죠. 이제 이것을 확인을 좀 해봐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좀 몸을 사리는 것 같다. 야,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이 드디어 피사실 공표를 했다. 아니면 JTBC가 단독 취재를 했다. 그거 저희들 중요한 게 아니고요. 6,300만 원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명태균 박사가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 일단 구속시키면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검찰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허성모 의원? 지금 오늘 보도로 나온 거 보면 이미 검찰이 나섰다고 봐야 되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명 박사,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그동안 저건 여사 쪽에 대한 수위를 좀 낮춘 게 아닌가, 내지는 좀 잘 정리된 포장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 내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체적 진실은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조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명태균 씨만 입을 다물게 하면은 모두가 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JTBC가 방금 보도한 6,300만 원 이야기가 이제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저건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와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영선 의원은 사실 뭐 나는 이거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거기 지역에 있는 보좌관 사무국장 그 사람이 처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지금 저희들은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군가 하면은 또 조혜땡이라는 분이에요. 조혜진 국회의원하고 이름 비슷하죠. 그래서 뭐 친척 동생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지금 텀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 사이도 최근에 이런 문제로 좀 텀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틈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귀에도 들렸던 거고 뉴스토마토 보도도 그렇고 뭐 언론 보도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듣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그대로 정치적 사안이 터질 때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포하면서 흘리고 그리고 수사에 나서고 그리고 입틀막이 정말 뭐 카이스트만이 아니라 그냥 검사들이 나서서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된다.
와, 이건 정말 망조의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아니,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아니, 그분에 대한 관심 떠나서 누구라도 같은 사안에서는 그렇게 검찰에 의해서 사법 보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형사적인 보복. 이건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두렵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입틀막하고 많이 검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하늘이 가려지는 게 아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만 자기 손으로 가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천하는 다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국민적 심판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럴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딴 수사와 기소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요새 뭐 법정연금이다 이런 용어까지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괴롭히는 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게 뭐 이를테면 3년 후에는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 같긴 하지만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괴롭히는 건 굉장히 실효적인 괴롭힘. 정말 풍비박산을 낼 수 있잖아요. 야당 대표 유력 대선 주자도 저렇게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괴롭히는데 명태균 씨 정도야. 아니, 정도라고 말씀드려도 충고합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만큼 유력 인사는 아니니까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세상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명태균 씨가 고소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공천에 개입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힘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들어갈 거를 알고 미리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박사 이 방송을 보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컨설팅 받아야 돼요. 판 잘못 읽으면 네, 그렇죠. 본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해명도 하고 또 기자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설명하고 이러잖아요. 딱 보십시오. 검찰이 나서서 구속시키겠다는데 구속되는 순간 며칠 뒤에 나올지도 모르고 세상에는 싹 관심이 식어버리면 본인만 억울하죠. 본인이 채무자인데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너 바보 멍청이야 라고 하면서 다 문매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검찰이 못된 건 뭐냐면 이 선거법 위반 6,3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여죄 추궁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그냥 먼지 털고 이럴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이러면 개인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냐? 바로 스픽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끝까지 덮어주면서 덮어서는 것이 덮어쓸 만큼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본인이 폭탄을 맞고 알아서 사법적 단죄를 받으면 되고요. 고민할 건 요거네요. 이제 역전의 용사들에 나오냐 마키아벨리에 나오냐 이런 정도 마키아벨리 진행은 우리 오창희 대표가 핵심은 하시고요. 스픽스에 나온다는 겁니다. 역전의 용사는 제가 하니까 그래서 명태균 박사가 이제 오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이미 알려져 있고 또 10월 10일이요.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선거법.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공소시효가 끝이 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선거법으로 갈지 정치자금법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정치자금법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버린 상황에서 좋게 얘기하면 결단을 내릴 순간이 왔다. 지금 잡혀 들어가면 끝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여야 한다. 제가 계속 카톡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뭔가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공익제보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조언을 할 겁니다. 근데 허성무 의원님 제 경험으로는요. 이 정도 사람이 몰리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와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다들 제가 여러 질문을 드렸죠. 많은 분들한테 어쨌든 국힘 쪽에 가까운 분들 들으니까 다들 그 답변을 좀 회피하고 아주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만 조금씩 들려주고는 뭐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벌써 이제 다들 이 거리두기가 시작된 거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혼자 고립되고 외로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까지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고립되면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진정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디펜스 해주기 위해서 공천 개입 안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듣더라도 그거는 별로 신뢰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진짜 공천 개입을 안 했다, 나 힘없다라고 문자에 나와 있었다면 그 문자를 보기 위해서 어디 서울에서부터 거기까지 갔겠냐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 놓고 나 비례 1번 달라, 3번 달라 얘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실드를 쳐준다고 해서 시민들도 믿을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검찰한테 먹힐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먹힐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이렇게 완결성이 떨어져서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모여가지고 비례 1번, 3번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건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천하나 뭐는 거기서 뭐 이틀인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로들한테 들어가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폭로 정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의 미래에 좋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면서 이게 정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초창기에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 쪽에서도 굉장히 혹하고 솔깃했죠. 이걸 네.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상당히 준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그렇게 혹하고 기자회견문을 천 의원이 남아서 쓸 정도로 그게 사실이라면 네네 혹했는데 원로들이 점잖은 얘기해서 멈추네. 전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용산하고 딜했을 가능성도 살아 있다고. 당연하죠. 네. 예. 본인의 또 이렇게 캐비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캐비넷 문을 영원히 잠그는 쪽으로 했을 거다는 게 사실 정치권에서 일반적인 추측이죠. 그래서 마침 무혐의가 나왔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아니 정말로. 자, 그까지 가면 이제 이준석 또 대표 쪽의 이야기가 또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고요. 서재영님은 이런 말씀 주셨네요. 이제 저한테 던진 질문인데 뭔지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서재영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혹시 제가 모르는 것 또는 제가 착오하고 있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말씀을 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한된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듣고 이런저런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이게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허승모 의원님 이렇게 오랜만에 모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려져 있던 저 머릿속의 그림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대체로 특정한 팩트에는 매우 가깝게 접근을 해 있다. 다만 그것이 어떤 형태냐는 것에 대해서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이 보인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 위원장님이 지금 나와 계신데 네. 슈퍼 때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산타님께서. 그리고 경의선 숲길에서 똑도 신발 신으시고 전두환 흉상 설치 반대운동 홀로 하시는 거 봤습니다. 그 열정 다음번 국회에서 꼭 이어지시길 응원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진에 출연한다는 말씀을 하셨군요.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나간 것 같아요. 그 네. 팬클럽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찐팬들이요? 지지자들 뭐 그래요? 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 전두환 흉상이 뭐예요? 정말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경의선 숲길이라고 네, 알죠. 예, 시민들이 네. 항상 네. 이렇게 그 산책하는 산책길인데 네네. 거기에 마포구청장이 전두환을 비롯하여 역대 대통령 흉상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왜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물어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다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화합의 거리를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니 장민의 학살한 학살자 그렇죠. 구테타를 일으킨 네. 사람들의 흉상을 사람들 세우면 세워서. 어떤 화합이 있죠? 그러니까요. 있는 흉상도 다 지금 없애라고 하는 마당에 그걸 세우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화합의 거리가 아니라 분란의 거리가. 마포구청장의 소속 정당은 어디입니까? 국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저 국힘이 아니라 무슨 우리공화당 이런 데서 무슨 야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참 한심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하고 네. 뭐 이제 여러 단체들이랑 연합을 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겠다, 이거 절대 저지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구청장이 철회를 했습니다. 오, 네. 철회를 했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는 야, 분이 있어가지고. 산타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댓글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말씀 나누니까 동접자가 한 200명 정도 빠져나가. 그 왜냐면 지금 한참 이제 열을 올리고 명태균과 이런저런 관계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지역구에서 활동을 이렇게 네. 맹활약 중이다. 지난번에 국회 들어가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를 비판하는 댓글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로키 님이요. 나라를 왜 구해? 그가 스픽서 전 대표가 햇빛이 되겠다고 하니 댓글 분위기가 웃기네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셨는데 이제 이런 사람한테 왜 공익 제보자가 되라고 하느냐. 정권하고 붙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루다님 댓글도 재밌는데 저는 창원 토박이입니다. 명시 집성촌이 창원의 삼동이라는 곳에 있고 뭐 네. 그렇습니까? 예, 그걸 제가 잘 알고 그 어. 집성촌 사람들하고 아주 절친하게 잘 지냅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집성촌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맹 씨가 굉장히 희귀한 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그 집안 분이 맞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분 모른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집안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창원으로 오신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대학은 이제 창원대학을 나오셨다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 토박이는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인천이 원래 고향이었다는 분도 있고 어쨌든 수도권 어디 쪽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릴 때 수도권에 사시다가 어떤 계기로 창원하고 인연을 맺으셨겠죠. 그리고 다시 직장은 수도권으로 오셨다가 다시 이제 개인 사업을 위해서 또 창원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수도권과 창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양측에 다 기반이 있으신 거죠. 역시 지역에는 이렇게 디테일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성촌이 집성촌이 있다.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은 그것과 아니다. 관계없이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천인지 경기도인지 있다가 네. 30대에 이제 창원대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또 석사까지 하고 창원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까지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이제 활동을 해왔고 그때는 로컬 단위에서 상당한 영향력 또는 이제 뭔가 좀 사안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뛰어났던 분인데 어느 순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고 김정일 위원장도 만났고 그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게 돼서 갑자기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인데 이분의 행색과 말투를 봐서는 뭔가 전문적으로 여의도에서 하는 방식의 좀 표현하고는 좀 다르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촌놈. 그러니까 창원을 기반으로 해서 뭐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네. 정치 컨설턴트로 성장했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만나면서 전국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전국구 선수가 된 거죠. 이제 그럴 정도로 여의도의 국힘 주변에서는 상당한 그런 컨설팅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배신을 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거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죠? 뭔가가 예. 있었던. 거기에는 뭐 인사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문제만으로 그리 되진 않았을 거라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복합적이겠죠. 네,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2022년도 보궐선거에서 마치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내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예, 그때 이제 지금 지역에 제가 여러 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에 거기 당선된 그 김종량 의원님이 네. 계시죠. 경찰관 예, 출신. 예. 네네네. 그 저기 국제적인 경찰 조직 인터폴. 인터폴 총재를 하셨어요. 네네네. 인터폴 부총재도 했고 총재도 네.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창원시장도 출마하려고 여러 번 준비를 했고 또 그 의창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마 이분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있었죠. 네. 지역 기반도 워낙 탄탄하고 그 의창구에 북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구가 4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북면과 더불어서 있는 것이 이제 동업 대산면이라는 건데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동대북이라고 지역에서는 불러요. 이 세 개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진 분이죠. 그러면 이건 또 시내에 들어와도 그쪽 출신 분들이 그 지역구 시내에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적합한 후보가 이분이다라고 생각했고 이분이 이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 윤핵관의 핵심인 윤한홍 의원의 고등학교 안에 선배예요, 마산고등학교. 그러니까 다 이분이 공천 받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고 갑자기 김영선 의원이 받은 거예요. 김영선 의원은 경남에 온 게 2018년 지방선거에 경남지사를 나오려고 왔어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남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전에 성공한 선배들 있죠. 중앙정치에서 물러나서 퇴물이 되었다가 고향에 와서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홍준표를 이어서 내려온 게 안상수. 네. 이 안상수는 인천시장 안상수가 아니고 네, 네. 그렇죠. 흔히 우리가 아는 보온병 안상수 네. 그분이시죠. 이제 그분인데 이분들이 와서 어쨌든 경남지사도 하고 창원시장도 하고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부터 김영선 의원이 지역에 와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요. 행사장 가면 다 계셨어. 네. 가는 데마다 저하고 다 만나고 악수 다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그때 실패를 했죠. 2018년 선거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아니면은 김경수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김태호 후보를 국힘에서 징발을 해서 공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거품이 됐고, 그러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어딘가에 가야 되니까 그때 친해가 빌 거라는 예측들이 나왔죠. 김성찬 의원 이제 그만둘 거다. 그래서 친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해로 가게 됐는데도 이제 명태균 씨의 컨설팅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게 일반적 설명이죠.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친해에는 더 연고가 없어요. 아무 연고가 없는 거죠. 뭐 거창이 고향인데 거창 향후에조차도 잘 없는 곳이에요. 그나마 창원 쪽에는 거창 향후에라도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래 쭉 따져보면은 명태균 씨에 대한 김영선 의원의 신뢰도 굉장히 깊어졌다고 보죠. 근데 거기서 어쨌든 실패를 했고 이제 22년 의창구로 다시 옮겨서 공천을 받아서 성공을 하죠. 이런 과정마다 명태균 씨의 역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심지어는 뭐 의원이 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가 둘이요? 의원이 두 의원이 사람이었다. 국회의원이 두 명이었다. 김 의원, 명 의원 두 예, 명.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커지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정동욱님께서는 명씨 역사 앞에 건의 캐비넷을 여십시오. 별이총총님은 명태균 박사님 투사가 되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명태균 박사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방송을 통해서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터질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이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론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혹시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그렇게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처벌도 없이 이제 공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또 민심이 안 좋은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국민의힘 입장은 좀 말씀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문.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당이 신이 났습니까? 민주당 제대로 잡았다라고 판단합니까? 민주당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 영상도 함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쭉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비례대표 3번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협의되었는지, 둘째, 텔레그램 메시지는 어떤 점에서 개입이 아닌 조언인지, 이 두 가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현재 나온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2년 징역형 받아내었던 윤석열 검사 아닙니까? 배우자에게 박절하지 못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앞뒤가 다른 윗선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취재를 하기로 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자, 그러면 특검 이번에 재발의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뭔가 좀 뒤집어져서 200배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간으로 보면 이번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최상병 특검법인지 김건희 씨 특검법인지 또는 어떤 다른 정치적 계획일지 모르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10월 10일인가요? 선거법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걸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발표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 갤럽 조사를 20%인데 이제 10%대에 진입하게 될 거예요.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화될 텐데, 그 시기가 요번 제2 요구, 요번 거부권 직후일지 아닐지는 좀 약간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야당의 단결은 뭐 질문할 필요가 없고, 여권의 분열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제 의사당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의 분열은 필연적이죠. 네. 다만 시기의 문제고 주도 세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 세력이 되려면 한동훈 대표가 주도 세력이 돼야 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만한 결기가 있느냐, 이 시점에. 지금 보는 거는 그 정도 결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뭐 오늘 조선일보인가 어디 보도가 났다는데요. 뭐 민심은 좀 다르다.
뭐 김건희 여사 쪽에 대한 민심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데 그러면 정면으로 사과를 해라든지 뭐 이과 관련해서 조치를 해라든지 이렇게 돼야 이제 결기를 보여주고 정면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대표는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국힘 내부에 그런 균열을 일으키고 그 균열된 사람들을 결집하는 구심이 없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번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시기는 결국 이번 겨울 아니겠느냐. 네. 뭐 겨울쯤 가면은 결국은 구심도 형성이 되고 사실은 시나리오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시나리오로 갈 것이냐. 근데 윤석열과 지금 한동훈의 관계를 보면은 그런 시나리오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네. 보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한동훈이 그 아웃복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파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마구 치고 싸워야 되는데 한동훈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 대한 결집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력이 더 크다. 원심력보다.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게 저희 솔직한 마음은 두 분의 대답은 저를 좀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뒤집어질 것이라는 대답을 누군가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러나 이해하고요.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국힘에서 필벌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왜 안 하겠어요? 누가 해요? 그걸 할 사람도 앞에서 없고 또 와서. 몸만 축나고 성과도 없고 없고 진짜. 대통령실이 거부하면 될 걸 왜 우리 보고 압박을 세우느냐 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논리보다 더 말하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것은 자기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네. 방어해 줄래야 방어할 수 없는 논리잖아요. 네. 더군다나 마포대교에 여사가 나타난 순간 추석 밥상에 스스로 올라간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아주 맛있는 LA 갈비 수준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변호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힘의 의원들도 필벌을 한다 해도 나가서 4시간, 5시간 혼자 떠들고 또 이어받고 해야 되는데 그 5시간 무슨 논리로 어떻게 방어를 해주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끄러움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벌써 뭔가 하면은 이제 내부에서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뒤집어질 수준으로 가려면은 전자투표 해갖고는 안 뒤집어지죠. 네. 뒤에 가서 무기명 투표를 해야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마포대교 전문가는 옆에 계신데 우리 이전 위원장 계신데 자 검찰이 네네. 아까 6,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피사실 공표를 했어요. 네네. 구속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6천 저희가 이제 영장을 청구하고 할 때 그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6,300은 그 돈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그래요. 기준이에요. 네. 그러면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변호사로서 경찰 출신이 아니고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인다 아니면 기각한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켜봐야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히 나올 거고 네. 해서 이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은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뭐 어쨌든 그것도 좀 만들기 나름이어가지고요. 예. 근데 사실상 이건 지켜봐야 내용을 들여다봐서 컨설팅 비용이고 여론조사 비용이고 그게 증명이 된다면 명태균 씨는 오히려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걸 불법 회계 처리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 책임자. 김정선 네. 의원적인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해지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